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인생은 시간 죽이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의식을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깨어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쩌면 이 인생이란 것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경주와 같은 그런 시간 여행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인생을 갖다가 시간 죽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까메라는 실존 철학자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철학의 근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사람이 자살하지 않는가, 이것이라고, 이 질문이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실존 철학은 좀 일반 다른 철학과 좀 다르죠. 다른 철학에서는 어떤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행동 이런 식의 막 있다 그러면, 실존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갖다가 질문하고 그것을 대답하는 거고 찾아가는 것이 철학의 근본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 원래 그 인생은 시간 죽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인간이 자살하지 않는 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게 물으신다면 너는 왜 자살하지 않냐 저는 그런 비슷한 적 해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채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죽지 않는 한, 자살하지 않는 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시간을 죽이며 살 것인가가 이제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중요한 전환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시간 죽이기인데,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죽이며 살아가느냐.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는 방점이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책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죽이는 것,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의미있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존에서는 P2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P2, 던지는 거죠. 수동태죠. 던져짐을 당한 존재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왕이하게 자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어떻게 시간을 죽이는 건데, 그럼 결국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기본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이 지구에, 어쩌면 더 크게는 이 우주의 한 생명으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좀 알고 싶은 거죠. 내가 살다 갈, 언젠가는 죽겠지만 내가 살다 갈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지구, 이 우주가 어떤 건지, 내가 살다 가는 토대고 고향이잖아요. 요거에 대해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도 공부를 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고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어쩌면 이 땅을 살다가는 한 생물로서의 어떤 그 인간으로, 사람으로서의 이 존재에 대한, 이 다른 것들에 대한 예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머물다 가잖아요. 그럼 그걸 좀 알아봐 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도 필요하고 물리학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과학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를 갖다가 다른 타자 말고 내 본인 그리고 내 인간의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철학을 또 공부하게 되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인문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시간을 잘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 제 터전 여기에 대한 이해고 또 그 터전에 대한 저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유시민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예, 물리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또 이걸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뭐 거론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책에서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볼 게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물리학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물리학이 과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학, 과학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그 분과 학문이 물리학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장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타 과학의 뭐 생물학이든지 뭐 뇌과학, 공학, 여러 여타 많이 있겠죠.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컴플렉스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일반인에게도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양반들은 다 이게 이제 이런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학 이러면 뭔가 좀 과학에서 좀 대빵격이고 과학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예, 여하튼간에 유시민 작가는 이제 이 챕터의 첫 장을 갖다가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만든 용어로서 만든 용어가 되겠죠. 이걸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불확정에다가 뭔가 불확정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분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조 물리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으면은 이제 로켓을 만약에 발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힘에 의해 가지고 어디 발사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오차 범위가 있지만요. 근데 이 미시의 세계 원자 레벨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운동량과 힘이 동시에 위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양자역학이죠. 네, 이 불확정성의 원리도 양자역학의 원리 안에 하나의 중요한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양자역학이 뭐냐?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아주 이걸 정말 단순하게, 정말 저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책을 갖다 구체적으로 뭐 거의 전문 서적은 보지 않았고요. 과학 도서라 그럴까요? 이렇게 2차 도서를 갖다가 뭐 몇 건 정도 봤는데요. 그럼 양자역학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양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헤아릴 양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양이죠. 어떤 양, 측정할 수 있는 양, 덤성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것도 불확정의 원리와 그러니까 같이 연동되어 돌아가는데요. 양을 완벽하게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확률적으로 어떤 양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이라든지 뭔가 양이 좀 불규칙적이라 뭐랄까, 이게 좀 약간 확정적이지 않게 어떤 양을 측정할 때, 확률적으로 측정할 때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 퀀텀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양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시 세계, 그러니까 원자 레벨에서 아니면 원자보다 더 낮은 레벨, 원자 이하의 레벨이 있잖아요. 원자를 구성하는 게 우리가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런 소립자들이잖아요. 그 원자 레벨에서 아주 미시 세계에서 작동하는 그 어떤 힘, 운동량과 그 힘이 어떻게
운동장을 만들어내고 위치를 만들어내는가, 그런 식의 역학을 갖다가 하는 물리학의 한 파트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고전역학이라 볼 수 있죠. 고전역학은 뭔가요? 뉴턴을 필두로 한 고전역학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거대한 세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런 세계죠. 예를 들어서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는 거시 세계라 볼 수 있죠. 뭐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들도 마찬가지. 그런 세계의 어떤 힘을 받아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위치를 가고, 그런 식의 역학을 하는 것이 고전역학이라 그러면, 이 양자역학은 그와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소립자의 세계, 미시 세계에서의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운동장과 그런 이제 그 위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그것에 관한 어떤 역학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로켓을 쏘게 되잖아요. 그럼 힘에 의해 가지고 어디가, 우리 그 운동량에 의해 가지고 위치가, 물론 약간의 뭐 작하게 뭐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우리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원자 레벨에서 이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위치를 갖다가 동시에 그 운동량에 의해 가지고 그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단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위치와 운동량과 위치가 비결정적,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불확정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비결정론적인 사고를 갖다가 양자역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비판했죠.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 그러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양자역학이 말하는 이 비결정론적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분배하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는 위치가, 그러니까 그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것 갖다가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행위는 우연에 맡기는 거잖아요. 뭐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그런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고전역학적인 상대성 이론적인 그런 거시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볼 때, 거기는 이제 그런 식의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니까 이 양자역학이 대상으로 한 미시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니까 비결정론적 사고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을 얘기했으니까 말로 온 김에,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유시민 작가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핵폭탄을 만든 사람은 오펜하이머죠. 우리 최근에 영화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오펜하이머는 실험 물리학자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걸 이제 이론적인 걸 감안해서 오펜하이머 추출로 핵폭탄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오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이 당연히 이제 그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빨리 핵폭탄을 제조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 나치가 핵폭탄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더 나쁜, 그 당시에 세계대전에 있어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인슈타인도 그 독일에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초반까지 아니면 나와가지고 망명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빨리 나치가 만들기 전에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종용하고 제안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와전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핵폭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뭐 서로 간에 뭐 자문 역할을 할까요? 서로 간에 뭐 교류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